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긴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수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취를 하며 학교와 집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방은 깔끔했고 무엇보다도 싸게 나와 있어서 그녀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방에 이전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난 후 지수는 집에서 지내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인터넷이 개통되고 그녀는 이제 자유롭게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지수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도시괴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지수는 별 생각 없이 클릭을 했습니다. 그 게시글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난 괴이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글에는 그녀가 사는 동네에서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현재 지수가 사는 건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다소 불안한 마음에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대다수의 댓글은 그냥 단순한 괴담일 뿐이라고 했지만 몇몇 댓글은 자신이 그 여성을 실제로 봤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지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인터넷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밤에 발생했습니다. 지수는 자정이 넘어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잠결에 일어났지만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며칠 밤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사로잡혀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외출 후 집에 들어왔는데 그녀의 물건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침대 옆에 두었던 책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거나 옷장이 대충 열려져 있는 등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자신이 깜빡하고 그랬나 싶었지만 빈도가 잦아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미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 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일단 같이 지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후로 미진은 며칠간 지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함께 있어도 여전히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하러 가보니 수도꼭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둘 다 화장실을 사용한 일이 없었기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진은 자신의 한 친척을 통해 무속인을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무속인은 지수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침대 밑을 유심히 보았고 그곳에 뭔가 묻어있다며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지수와 미진은 의아했지만 침대 밑을 확인했고 그곳에서 작은 인형과 함께 낡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전 세입자가 남긴 것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 방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인형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속인은 이 방에 안 좋은 기운이 서려 있다며 방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지수는 끝내 그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도 그 무속인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지수는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새 방에서 처음 맞이한 밤 지수는 침대 머리맡에 있던 인형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공포 이야기를 클릭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그 인형은 어디로 갔던 것인지 그리고 그녀를 따라온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중 한 가지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긴 공포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말에 종종 혼자 등산을 가는 것을 좋아한다.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날 혼돈한 산행은 나의 일상에 지울 수 없는 공포의 그림자를 남기게 되었다. 어느 주말 아침 나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산행 준비를 했다. 간단한 도시락과 물 그리고 비상용으로 작은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챙겼다. 날씨는 매우 맑았고 산행에는 완벽한 조건이었다. 나는 종종 들르던 산으로 향했다. 그 산은 그리 높지 않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사람의 발길이 뜸했다. 이 점이 나에게는 오히려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산행을 시작하고 처음 몇 시간은 평화로웠다. 자연의 소리는 나를 안정시키고 따뜻한 햇살은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나는 능선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숲속의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변해갔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개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짙어졌다. 나는 조금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이전에 이 산을 여러 번 오른 적이 있지만 정도로 갑작스럽게 안개가 짙어진 적은 없었다. 나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안개는 짙었고 시야는 점점 더 나빠져갔다. 그때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으나 그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안개 속에서 길을 헤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어쩐지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는 문득 이상한 장면을 마주치게 되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한 그루로 그 주위로는 기이하게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아주 작은 낡은 일기를 발견했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듯한 그것을 주우려는 순간 나의 손끝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일기를 펼치는 것이 두려웠지만 묘한 호기심이 나를 휘감았다. 일기에는 흐릿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돌아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 순간 나는 차가운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를 정체불명의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갑자기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더욱 가까워졌고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되돌렸다. 폐쇄된 공간처럼 느껴지는 안개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나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온갖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때 나를 부르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름 아닌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마치 내 바로 뒤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가까운 소리였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혔다. 필사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고 언제부터 안개 속을 달리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의식이 희미해졌다. 갑자기 나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기적적으로도 내가 익숙한 등산로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안개는 모두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내 손안에는 아직도 그 낡은 일기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보았지만 이번에는 엉망진창의 잉크 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내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산을 다시 혼자 오르는 일은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그날 산에서 겪은 신비롭고 무서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불가사의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한적한 밤,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휴가를 맞아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 위해 차를 몰고 있었는데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라 고속도로에는 차가 별로 없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고 약간의 피로감은 있었지만 밤 공기를 가르며 드라이브하는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한참을 달리던 중 고속도로 표지판이 희미하게 보였다. 다음 휴게소 2km. 짙은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오싹한 기운이 밀려왔다. 차를 잠시 세우고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휴게소에 들어서자 사람들로 북적일 줄 알았지만 너무나 조용했다. 주차장에 차 몇 대가 있었지만 불이 꺼진 채 텅 빈 모습이었다. 나는 주유소 방향으로 걸어갔다. 불빛은 매캐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착각이 많은 공간이었다. 주유소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빛만 새어나왔다. 들어가 보니 작업복을 입은 직원 한 사람이 카운터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음료수를 구매하고자 카운터에 다가갔다. 갑자기 그 직원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마치 혼이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순간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의 작업복에는 이상하게도 피가 얼룩져 있었다. 무서움에 차를 다시 몰고 휴게소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고속도로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다. 주변은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마치 비현실적인 공간 속을 헤매는 기분이 들었다. 한참을 달리다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지직거리며 작동을 멈췄다. 잔상을 남기며 마지막으로 보인 글자는 조심해 돌아서 엿.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췄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내가 방금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기 위해 차량을 돌리는 순간 안개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다. 멀리서 사람 형상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내 여러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정확한 발걸음으로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한 명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모든 그림자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없는 빈 공간이었다. 공포가 온 몸을 휘감았다. 나는 그들이 오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차를 돌려 최대한 빨리 속도를 올렸다. 가속 페달을 밟는 내내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안개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기를 기도했다. 난리법석으로 더 빠르게 달리자 안개가 차 뒤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표지판을 다시 발견했다. 서울 200km, 부산 300km. 다시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안개의 경계선 밖으로 나가니 그토록 정적이던 고속도로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몇 시간 뒤 나는 간신히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부모님께 그날 밤의 일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오래전 그 고속도로 근처에서 사고가 많아서 그럴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음에는 꼭 휴식을 취하면서 와.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길을 밤에 혼자서 달리지 않았다. 그곳 고속도로의 휴게소.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